자, 미디어 정거장 시간입니다. 미디어 정거장은 제가 잠시 자아를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로 자아를 교체하는 시간입니다. 봉우리. 네. 이 영화 좋아합니까? 더킹. 네. 너무 재밌죠. 네. 이게 네. 근데 우리가 해시TV 하면서 교수님한테 배웠던 거를 상기하고 다시 보면은 네. 더 재밌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다시 보는 과정에서 딱 첫머리부터 영화 초창기부터 확 생각나고 느낌이 달랐던 게 우리 검찰 권력이 지금 이렇게 비대화된 게 아이러니하게도 민주화 때문이다. 그렇죠. 네. 민주화 과정에서 이 독재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의 자격을 네. 전부 검사가 사실상 독점해버렸고 정권도 그걸 허용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권력을 밀어줬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가 재밌게도 정확하게 주인공 조인성이 검사가 되는 시점이 딱 그 시점이에요. 88 올림픽 즈음. 야, 봉우리 아주. 그래서 그거를 알고 보면 그 전에도 재밌었는데 그걸 딱 알고 보면은 또 요새 또 검찰이 난리니까 네. 다 오버랩 되는 게 있으면서 더 이해가 잘 가죠.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구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검찰 권력이 비대해진 계기가 있었구나. 딱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무슨 비디오 같은 거 중간에 이 시점에 이게 왜 터지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참 많은 걸 설명해 주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리서치가 잘 된 영화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함부로 진짜로 노무현 대통령 얘기 나오고 김대중 맞아. 대통령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원래 영화들은 함부로 그런 식으로 못 다루거든. 안 하죠. 네. 네. 그래서 쫙 보면 인물, 주요연 등장인물과 역사적 사건들이 일치해. 맞아요. 되게 쉬운 영화 아니에요. 그래서. 네. 굉장히 한재림 감독이 정말 시나리오 쓰는데 진짜 오래 걸렸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대중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 상업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넣으려고도 진짜 노력했죠. 맞아.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사실은 고증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아무튼 네. 현실을 잘 반영한 영화인데 현실 반영. 네. 네. 중간중간에 되게 만화 같은 장면들이 많아요. 그렇죠. 일부러 그러죠. 네. 일부러 그 김을 빼기 위해서. 네, 네. 맞아요. 일단 조인성의 등장부터가 조인성이 학교 짱인데 나중에 보니까 백색 소음에서 공부해서 순식간에 서울대를 가더라.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 네. 롤러장에서 공부해서 서울법대를 갔다. 네. 라는 얘기는 생구랍니다. 더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이거 서울대 갈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한 분들에 대한 약간 신뢰야. 모욕이에요. 네. 약간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막 IQ가 한 250 됐는데 모르고 살았다. 뭐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영화하고 현실의 차이 뭐 이런 거 흔히 네. 얘기하지만 네. 이 영화는 정말로 현실 고증이 잘 된 영화인데 네.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 네. 조인성하고 정우성이야. 너무 그쵸. 약간 비현실적인 캐릭터잖아.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공부도 잘하고 예를 들면 권력까지 가지고 있다. 네, 잘생기고 키 크고.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맞아. 대통령을 왜 안 해? 거기서 정우성 정도의 인물이면 대통령 나가면 그치, 돼요. 대통령 바로 하지. 출마하면 당선이에요. 네. 못하러 거기서 뭐 이렇게 누구 따까리 닦아주고 뭐 이러고 네, 있어요. 그렇죠. 그냥 진작에 됐지. 네. 맞아요. 자, 여기서 배성우 씨 정도가 현실적인 현실적인 그렇죠. 인물이죠. 그렇죠. 네, 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아까 PD님이 왜 내 사진을 갖다 썼냐고 배성우 씨 얘기한 줄 알았어요. 예. 사실 배성우 씨도 실제로 보면 잘생겼어요. 하지만 옆에 정우성과 조인성이 있으므로 예. 저분이 저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 심각한 사기캐다 진짜로. 이거를 그러니까 정우성, 조인성의 외모를 보지 말고 네. 그냥 검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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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검사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조인성이 다만 여기서 이제 조인성 검사로 그리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티켓 파워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죠. 예. 한재림 감독이 전혀 멋지게 그려주지 않아요. 네. 정우성도 진짜 이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네. 정우성도 정말 악당 중에 악당으로 네. 그리잖아요. 그 사람 걔한테 물어뜯겨 죽는데 그거 이렇게 히히 막 웃으면서 막 커피 마시는 장면 봐봐. 아무리 정성으로이라고 해도. 근데 그 장면은 연기 잘하더라 정우성 씨가. 진짜 그런 거 비열하게. 얼마나 해보고 싶었겠어. 정우성 씨가 악역으로 나온 게 거의 없잖아요. 네.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잖아요. 네. 심지어는 전두광 거기서도 진짜 너무 멋있게 역할로 나오죠. 나오잖아. 네. 악역도요. 감시자들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서가 아마 첫 악역인가 그럴 예, 거예요. 예. 감시자들. 그 정도도 사실 악역도 아니잖아. 근데 너무 멋있잖아. 또 멋있는데. 흑막이지 흑막. 그렇지. 예. 그래서 이 영화에서 했던 악역이 진짜 제대로 된 악역이죠. 그냥 연기를 잘한다는 게 느껴져요 이 영화에서. 아, 네, 제 개인적으로는. 예, 한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나는 정우성이 40대 넘어서서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가 흔히 그냥 쓰는 얘기가 있는데 40대 이전에 정우성은 훅갓이었고 40대 넘어가니까 그게 약간 카리스마가 되더라. 그렇지. 예. 아,
확실히 이렇게 나이가 뭔가를 해결해 주기도 하더라고. 네. 그렇죠. 그만큼 경험도 쌓이고 네, 얼굴도 또 나이가 연륜이 쌓이면 더 멋있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뭐 많은 사람들이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우성이 연애 실패를 겪고 나서 연기가 좋아졌다. 그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정우성이 실패를 겪었겠냐고 연애에. 아니 왜 실패하지? 저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나도 지금 그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틀에 자꾸 내가 지금 맞춰놓고 자꾸 거기 빠질 거로 가능성이나 확률은 당연히 훨씬 높지. 하지만 아니려고 했을 때 그 아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리고 세홍지만 하고 연애 실패하고 나니까 진짜로 연기 좋아졌어요. 네. 갑자기. 지금 사진 나오지만 너무하잖아 저거는. 사실은 여기 정우성 배우가 여기서 그 한상기직인가? 한강식이죠. 한강식. 네. 한강식 역할을 하는 거랑 나중에 보면 헌트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랑 최근에 나왔던 서울의 봄에서 역할이랑 대사 치는 방식이 거의 똑같아요. 아마 캐릭터 설정 거의 똑같이 해놓고 했을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나쁜 놈, 어떨 때는 또 좋은 놈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배우한테 익숙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 그 시간을 굉장히 짧게 단축시키지만 정우성 같은 배우는 약간 오래 볼수록 매력적인 배우다. 조인성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둘이 굉장히 닮았어요. 조인성이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에서 그 장군 역을 했는데 저 사람한테 왜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지르게 하냐라는 불만이 좀 생기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죽하면 그 안시성 가지고 밈도 있잖아. 뭐가 있어요? 너 왜 이렇게 냄새나? 안시성. 너 안시성? 오죽하면 영화가 볼 게 없으면 제목 가지고 밈이 생기냐고. 재밌는 게 저 옆에서 저기도 저 배성우 씨가 똑같이 나와요. 그렇구나. 근데 조인성이 이제 병사들을 모아놓고 막 뭐라고 합니다. 막 감동적인 전설을 막 해요. 근데 마지막에 배성우 배우가 자 돌격! 그런데 소리가 쩌럭쩌럭 울리는 거야. 더 멋있구나. 야 우와 역할을 둘이 바꿨어야 됐다. 진짜 저게 장군이지. 그러니까 저분은 발성이 아예 달라요. 그렇지. 뻥 뚫리는 발성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건 뭐 다 조인성이 너무 잘생겨서 제가 질투에 미쳐서 하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봉우리. 그러면 이 얘기는 아까 이제 88년서부터 즈음에서부터 이제 주인공이 검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게 이제 민주화가 아직 덜 끝났을 때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인성이 검사로 임용이 된 다음에 본인이 권력이 있는 그런 검사가 돼야겠다 마음 먹는 순간은 88년일 겁니다. 민주화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에 갔는데 여자친구한테 사기를 당하죠. 그거는 이제 민주화 전입니다. 그렇죠. 그건 민주화 전이에요. 그게 87년 상황이고 8호학번으로 나오니까 내용상으로는 8호학번이고 여자친구한테 사기 당하고 체포당했는데 너 군대 갈래 깜빵 갈래? 군대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어디 가서 전라도 출신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것도 실제로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그 적절한 현실 반영입니까, 근데? 그렇죠. 특히 관계라든가 이런 데 진출할 사람들은 그거는 되게 출세 못하는 거죠. 전라도 출신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조인성 씨 그 역할이 아마 힘든 일 안 하고 군대에서 후방으로 빠져서 공부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 너무하네요 좀. 저는 이제 그걸 겪어보진 못했어요. 제가 그거 얘기 안 했었나요?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90년대까지만 해도 경상도 사투리, 특히 부산 사투리, 대구 사투리 이런 거는 표준어의 일종이었고 특히나 정치 언어에서는 정치 남성 정치인의 언어로서는 거의 기본 디폴트 값이었어요. 진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다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었어요. 야, 이게 몇 년이에요, 다 합치면. 남성의 정치 언어는 경상도 사투리가 훨씬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확실히 바꿔놓겠습니다. 이게 그냥 웃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경상도의 어투를 유지하는 건 정치적인 자산이 돼요. 그렇지. 하지만 DJ의 전라도 사투리 이렇게 세지도 않거든. 훨씬 더 똑바로 말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어조만 살짝 남아있죠. 근데 그거는 낙인이에요. 근데 이게 90년대 후반쯤 가면은 주변에서 전라도 사투리가 잘 안 들려. 어디 가든. 특히나 남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떤 좀 공직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공직 이런 데서는 전라도 사투리 거의 안 들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 지금도 사실은 잘 안 들리죠.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아. 인구 구성이 단지 작아서가 아니에요. 그게
저는 이런 식의 제가 그때 대학원이었기 때문에 석사 때여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민이 된 언어, 그러니까 시민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야. 시민권을 갖지 못한 거야 전라도 언어는. 그래서 그렇게 깡패.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투리가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나오구나. 그러니까 시민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시민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한 언어로 취급받은 거예요. 근데 97년 지나면서 지자체장 선거가 처음 도입돼.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해서 도입해서 거기서 이제 막 지역의 언어들이 이제 막 어느 정도는 활성화가 되잖아요. 제가 그때 그 관공서에서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안 들리던 전라도 사투리가 들리는 거야. 이제 막 쓰는군요. 이제 쓰는 거야. 커밍아웃을 하는 거지. 왜? DJ가 대통령이거든. 너무 슬프다. 그래서 그때 한 4급인가 3급 정도 되는 저기 지방행정단체에 있는 이제 분인데 이분은 나름 열심히 해서 지방행정고시 봐가지고 그래서 3급, 4급, 3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었거든요. 저는 그분이 말을 많이 하는 걸 듣지 못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과장인가 됐었는데 근데 이분이 자신 있게 전라도 말로 지시를 내리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전라도 사투리 구수하고 좋은데. 근데 제가 왜 지금도 그런 거 같냐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국회의원 구성을 봐도요. 영남 출신 국회의원들은요. 사투리 그냥 씁니다 거의. 그렇지. 강하게 써요. 거의 어절 안 바꾸죠. 근데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 호남에 지역구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보면은 예를 들어 박지원 원장 이런 분들 보면 거의 그냥 서울 말이에요. 거의 호남 의원들은 거의 다 서울만 씁니다. 살짝 억양만 약간 남아있는데 영남 의원들은 숨기지 않거든요. 되게 당당하게 부산 사투리 그냥 쓰거든 막 부산 쪽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정치적 자산이거든. 너무 그렇다. 너무 졸렬하다. 이걸 가지고 전라도 사투리 얼마나 좋은데.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전라도 분들이라. 들으면 되게 재밌고 좋은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권력을 쥔 기간이 워낙 길구나. 그죠? 전두환 때부터 쭉. 그러니까요. 올해 그 육사, 박정희. 그러니까 권력기관에 있는 모든 쪽은 거의 다 이제 경상도 출신의 남성들이 장악하던 시절이 너무 오래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뚫고 들어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조인성 씨가 그 전라도 출신이지만 전라도에 줄을 안 서서 군대 뺀 게 아니죠. 군대를 편한 대로 간 게 영 틀린 묘사는 아니다. 아니지. 영화 속에서. 오히려 굉장히 리얼한 묘사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관운이 따르는 걸까요? 뭘까요? 사법고시를 봤는데 한 방에부터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백색 소음으로 롤라장에서 여기서 들어가는데 영화적인 상상을 아까 거우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관객이 해줘야 돼. 원래 되게 머리가 좋은 애였는데 몰랐구나 싶고 그런 대충 상상하면서. 사실 이 역할을 조인성을 시킨 것부터가 여러분 이 사람 판타지입니다 아시죠? 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한재림 감독님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권력의 길로 뛰어들게 되는데 그 전에 일반 평검사로 사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진짜 검사들의 삶인 거겠죠. 대부분. 그렇죠. 그냥 형사 검사. 99%의 검사가 원래는 그렇게 산다고 또 영화에서. 근데 이제 지방 유지 아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이제 선배 검사 한 명 찾아옵니다. 맞아. 네가 그거 건드리면 안 되는 애다. 근데 조인성이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잡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놀러 와봐. 너 임마 검사가 다 같은 검사인 줄 알아? 우리 라인을 타. 내가 태워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올라탑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사람의 선택이죠. 야, 그 설득할 때 그 배성우 배우 양동철로 나오던가? 야, 그 설득의 그 말투 있잖아요. 진짜 쌍양아치인데. 진짜. 양아치 티를 좀 덜 내는 검사니까. 양아치 아닌 척하는 양아치. 서울대 법대 출신에. 하지만 양아치가 원래도 양아치였지만 양아치가 더 되어버린 세상을 다 아는 사람의 말투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연기 너무 잘하죠. 제가 배성우 배우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고만 안 쳤으면 진짜. 근데 실제로 정말 저는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특히 옛날에 남성 문화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그런 어린 애들부터 세상 아무것도 모른다고 우리는 지는 다 알아. 맞아. 너 그렇게 순이셔서 어떻게 살라 그랬마 이러면서 그러면서 구스르고 위협하고 이러는 거. 구스르다가 중간에 턱 쳐서 위협하고 다시 구스르고. 내가 진짜로 혐오하는 인간들 웬만하면 사람 혐오하지 않는 혐오하는 인간 유형이거든요. 근데 정말 많아요. 무시할 수 없죠. 특히나 좋은 중소기업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꼭 중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런 사람들 특기 중에 하나가 나보다 더 클 것 같은 애들은 밟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정말 잘해요 그걸. 배성우가 그거 데려가지고 나중에 뭐 뒤에 할 얘기긴 하지만 거기 그 하이소사이티 클럽에서 결국 만나서 술 먹는데 거기 정우성이 나와서 얘가 조인성이 약간
좀 굽히지 않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걸 삑 하고 던지더니 니들이 역사를 알아! 일장 연설하는데 너 너무 이상했어. 그 만화 같은 장면 중에 하나. 제 생각엔 그것도 배성우 배우가 했어요. 배성우 가면 왠지 위협도 느껴지고 설득도 되는데 정우성이 하니까 위협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돼. 큰일이야. 아니 난 멋있게 봤는데 그 장면에서 막 춤도 추지 않아요? 그죠? 나중에 춤추죠. 네, 맞아.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노래 부르고 나중에 춤추죠. 맞아 노래를 부르는구나. 참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특수부 검찰의 길을 걷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조인성이 맡은 역할은요 사기적으로 머리가 좋은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라인을 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청나게 빨리 출세를 하죠. 그 와중에 류준열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약간 인물을 가지고 몽타주 기법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조인성이 밝은 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밝잖아요. 어두운 쪽에 류준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극적으로 대비시키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주간고등학교를 다니고 한 사람은 야간고등학교를 다녔다는 설정이에요. 되게 노골적으로 빛과 어둠을 그냥 형상화시켜 놓은 거죠. 그렇죠. 야쿠자 영화 계통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그 류준열이 딱 나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밝은 데 있어. 내가 네 뒤 받쳐줄란게. 위치닥거리 다 해주죠. 거봐. 일들. 깡패 전라도만 쓰잖아요. 거기서도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조인성은 검사 된 다음에 서울만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친구가 결국은 이 한강식의 패거리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식의 뒷일을 봐주는 깡패 또 따로 있고요. 그 깡패의 부하가 류준열이고, 그러니까 조인성의 어두운 부분이죠. 한강식은 검사 라인에서 깡패 짓을 하고 다니고 그 부하가 조인성이 된 거예요. 여기도 밝은 쪽이죠. 네, 그렇게 해서 잘 나가다가 조인성이 팽을 당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그 계기가 뭐죠, 봉우리? 기억이 안 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죠. 그거였나? 거기서 팽당했나? 네.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을 때는 거기까지는 그건 한강식이 예측한 대로 됐으니까. 맞아요. 맞아. 딴 데다 걸었지 한강식이. 그치. 맞아.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걸 수가 없었잖아. 걸면 안 되지. 그렇지. 가능성이 낮다고. 검찰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그땐 그러잖아요. 점장이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술해야 된다고. 노무현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맞아. 거기서 점치고 그러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겠죠, 교수님? 그랬을 것 같아. 우리 다 그럼요. 그거 굉장히 거의 다큐멘터리예요. 그 안에 나오는. 너무 현실적이더라고요. 네. 그거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처음 취임했을 때 검사들과의 대화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네. 딱 그때도. 맞아. 진짜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이른바 엘리트라고 부르는 존재들의 거의 공통적인 태도였어요. 노무현 같은 촌놈의 자식이 대통령이 되면 대학도 안 나온 게 저런 게 대통령이 될 수 있냐 거의 이거.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진짜 많이 듣는 대사인데 너무 현실적인 대사가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그러니까 저런 촌놈이 대통령을 해먹어. 니들이 지켜왔냐? 웃기고들 앉았어. 그게 그들의 생각이지. 그들은 진짜 그걸 리얼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대통령 약간 권력을 자신들이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잖아요. 검사들이. 그렇죠. 이렇게 정적 제거 막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또 언론 그 특수부 검찰들한테 그 손발 맞춰주는 언론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나라까지 떨어졌던 주인공이 다시 정치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복수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 DJ 때까지 이게 거의 다큐멘터리인 게 뭐 실제로 그런 식의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DJ 때까지만 해도 검찰은 걸었거든. 언제나 검찰의 속성은 차기 권력이 특히나 민주화 이후로는 차기 권력이 누가 될지를 배팅해서 이쪽 배팅한 애들이랑 저쪽 배팅한 애들끼리 붙어가지고 한쪽이 싹 죽는. 그렇게 이쪽으로 물갈이 되는 이런 방식이었고 그러기 위해선 양쪽이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캐비넷 열어가지고 상대의 정치적인 어떤 자원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DJ 때도 했어요. 했군요. 난 DJ는 그런 거 안 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DJ라는 한 그 인간 자체가 그거를 활용했다라기보다는 한 세력이 집권하기 위해서 다양한 물적 자원들이 동원되잖아요. 검찰 쪽의 자원도 동원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정우성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공학이라는 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DJ가 직접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랫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양반이 마음이 좋았고 다 용서를 해주고 그런다. 자기 고문한 사람도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근데 내가 용서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결국은 그렇게 돌아갔던 거죠. 그 시절에는요.
DJ 당선되면 대선 자금 수사 이런 거 비자금 수사 같은 거 안 하기로 하고. 네. 이를테면 이제 반대편 이재창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흘리는 거 이런 거 하고. 네. 이게 그냥 그 정치권 안에서 그냥 나온 거였겠냐고. 아 누군가는 이 자료를 풀어줬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그 캐비넷이라는 거는요. 소위 우리가 캐비넷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자기네들이 숙성시켜놓은 그 사건 진짜 많겠죠.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야 캐비넷 열어서 얘 한번 뒤져봐.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거물이면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군요. 피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정치는 교도소 담장이를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게 그거지. 언제든 담장 안쪽으로 그렇죠. 쓰는 거죠. 잘못하면은 감옥 안에 갇히는 거고. 이 본질을 모른 채 백군토론에서 김진이라든가 유승민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처벌받았고 수사받고 기소받아서 법원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비도덕적인 현상에 되게 신물이 난다. 그렇지. 윤리의 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순진하거나 아니면 악랄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검찰이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모르나? 에이 모를 리가 있나. 그러면서 괜히 그걸 선택한 국민들까지 같이 그러니까요. 비난해. 국민이 그걸 아니까 그 선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거 그냥 무지로 커다랗게 땜빵 쳐버리는 거군요. 그렇지. 마치 법이 무슨 도덕의 무슨 최후의 잣대인 것처럼 이미 수사 기소 단계에서 법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 하나 골로 가게 만드는 게 검찰의 역할이었는데 그 모른다면은 순진한 거고. 아니 모른 척 하는 거지. 악랄한 거지. 악랄한 거에 조금 더 가깝겠네. 그래서 영화 안에서 그 한강식 일당이 그렇게 권력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막 정적 제거하고 깡패 동원하고 사실은 유준열이 이거 다 얘기해도 되죠? 네, 얘기해도 되죠. 유준열이 죽으면서 또 이제 사건이 한번 크게 이렇게 딱 반전의 계기가 마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어쨌든 사건의 해결에 중대한 실마리를 말하는 건 또 검사예요. 그 여성 검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인성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조인성한테도 뭔가 이렇게 진실을 좀 얻어내려고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이 영화 안에서 그 검찰 조직에 대해서 여전히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려고 한 건가? 아니면 권력의 속성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건가? 현실을 애매하게 했죠. 그죠? 좀 애매하죠. 그거를 정의로운 검사라고 안 하고 독종이라 그러잖아요. 북한년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도 있긴 한데 되게 희귀해. 이 사람 되게 독종 특이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건가? 그렇지. 약간은 이른바 이제 시체말로 독고다이 기질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이쪽에 줄 서기 위해서 여기에 충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고 이게 아니라 보통의 검찰은 그래. 그렇지. 원래 그런 다들 그런데.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랬는데 얘는 원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위에 사람 때려잡는 것 같아. 맞아. 조인성이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뭐지? 근데 원하는 게 없어. 너 감옥에 넣는 거야. 너. 거기서 그러잖아요.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그러잖아요. 검찰 역사상 이런 쓰레기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검사장하고 권력 잡게 내버려 둘 겁니까? 쪽팔리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저 검사가 여성으로 설정된 것도 굉장히 절묘한 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마치 이 남성 중심의 검사 사회에 반기를 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정의로운 검사가 되려고 했는데 이 사회는 보니까 남성들끼리 지들끼리 줄 잡고 다 해먹고 밤에는 이제 이상한 환각 파티하고 이러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 여성 검사는 못 들어가요. 그럼 이것도 약간 현실 반영이네. 당연히 현실 여성 검사는 소외돼 있으니까. 그럼. 여성 검사가 어떻게 그걸 뚫고 들어가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만 오로지 독종이 되는 건 아니고 검찰 내부에도 그런 권력 구조가 있으니까 여성은 소외돼 있으니까 독종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여성은 하다가 그냥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개인적 특성도 있고 개인적으로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부셔버리는 거지.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고 이 영화를 다시 보면은 재밌다니까요. 특히 요새 또 우리 이문정 검사, 박은정 검사 이런 여성 검사들이 또 좀 떠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나고 막. 진짜 하이퍼 리얼리즘이에요. 저 여성 검사는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권력의 중간에 처음부터 낄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죠. 저 여성 검사 말씀. 처음부터 안 나오니까. 박은정 검사는 거기 낄 생각 아예 없었고.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기서 쭉 밀려났어요. 밀려났는데 대부분은 지금까지 여성 검사들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빨리 나가서 변호사 하거나 아니면 남자 같은 여자가 되거나. 그렇지. 둘 중에 하나 선택했단 말이죠. 근데 마치 설국열차의 송강호처럼 야 이게 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이야. 이거 푸시면 돼. 라고 푸시려고 덤벼든 사람이. 그러니까 와 그럼 저런 또라이가 나타나면 조금 개혁의 기미가 보일까?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이문정 검사. 그렇지. 오히려 공격받고
좌천돼 있죠. 지금.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2017년 영화거든. 2017년에는 그럴 가능성이 보였거든. 그렇지. 2020 몇 년까지 취재했으면 네. 전혀 다른 또 덕킹이 네. 나왔겠죠. 저 여자 정우성의 부활. 저 여자 검사분이 정우성한테 보복 당했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교수하던 사람이 막 갑자기 민정수석하고 막 이런. 그렇지. 네. 그러네. 이게 취재가 덜 됐어. 너무 빨리 개봉해가지고. 그렇지. 예, 이게 참 그 국정농단의 막판에 이제 만들어서 개봉했기 때문에 네. 아마 임문정 검사도 취재했겠죠. 했겠죠. 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임은정 검사는 그냥 그 좀 어리고 그런 측면이 있네. 근데. 타협하지 않는 검사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우성은 윤석열이 아니거든요. 예. 왜냐면 영화관에서 패배했잖아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생긴 것도 안 그렇잖아. 기본적으로 너무 멀어요. 예,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까워야지.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 같은 게 여기서 물론 전략부인가 기획부라는 말을 썼지만 그건 특수부라는 이름을 일부러 안 썼더라고요. 네. 여전히 검찰은 무서운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윤석열 같은 캐릭터는 또 사실 그 이전에 있던 정우성, 뭐 조인성 같은 캐릭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그 선배 캐릭터도 아니고 네. 되게 특이한 사람이야. 네. 요 라인을 타는 방식은 똑같으나 되게 특이한 사람이고 거의 검찰 조직을 실질적으로 마지막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여기저기 그냥 망가뜨린 사람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정통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한동훈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취재가 됐다면 꽤 다른 덕킹이 나왔을 거예요. 이 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 정우성이 안 나오고 그렇지. 다른 캐릭터로.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공이면 절대로 정우성 쓸 수 없어요. 그렇지. 쓰면 안 되지. 사람들이 안 보지. 너무 리얼이 너무 리얼함이 너무 떨어지잖아. 그러면. 네. 어쨌든 근데 이 영화는 참 이게 그러니까 2시간으로 끝내야 되는 영화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부분이 축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심하게 축약이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조인성이 위기에 몰렸다가 정치인으로 부활하는 과정인데 이게 너무 순진할 정도로 나이브하게 표현돼 있죠. 맞아요. 순식간에 지나가. 네. 같은 감독인가 싶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한재림 감독이 가끔 그런 장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하나 찾아가가지고 나 대통령하고 나 정치인 할래요. 이러니까, 이미지 만들어주고. 당신 정치인 한번 시켜줄게. 누가 그럽니까? 누구도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가 상상해야 돼. 그래서 상대편의 뭔가 검사 출신이니까 조인성이 뭔가 상대편의 약점을 가져갔겠거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영화 안에서 관객의 상상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은 그럴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상상으로 채울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이건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지점은 굉장히 크게 비어 있어요. 정치나 검찰 쪽은 취재가 꽤 많이 된 것 같고요. 거의 현실하고 비슷하고. 정치. 근데 조폭 쪽은 그냥 대충 판타지로 약간 메꾼 것 같고 기존의 문법으로 좀 메꿨잖아요. 맞아요. 꽤 나와 있던. 근데 대표적으로 좀 빈 구석 중에 하나가 정치 중에서도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미지에 만드는 사람, 그 킹메이커 같은 사람, 그리고 언론 자주 등장하지만 여긴 되게 허술해. 굉장히 허술합니다. 거기도 보면 이상한 뭐 정치부 기자 하나가 계속해서 몇 년간 정치부 기자는 검찰을 왜 만나? 법조 기자지. 그럼. 그리고 나중에 정치부 기자를 하겠지 이제.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과감하게 축소를 하면서 이제 검찰 권력에 굉장히 집중한 영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 부분은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저는 한재림 감독의 깡이 대단했다라고 봐요. 그럼요. 이 영화 보고 처음 봤을 때 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도 돼? 아까 막 대통령도 실제로 얼굴 나오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진짜 이 영화들은 진짜 용감하다라고 느꼈던 영화들 중에 하나가 부당거래하고 더킹이에요. 그렇죠. 부당거래. 검찰들의 내부 역학을.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가족. 삼성. 이 세 편의 영화는 제가 보고 나서 또 하나의 가족은 영화는 별로지만 정말 용기 있다라고 느꼈고 다른 두 편의 영화는 영화도 재밌는데 진짜 깡이 대단하다라고 느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트가 해줘야 돼. 그럼요. 문화가 해줄 일이죠. 문화가 이걸 하지 않으면 사실 못합니다. 사회과학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 영화진흥위 이거 아마 영화진흥에서 지금 영화진흥위가 이런 영화들을 봤으면 부당거래나 더킹을 봤으면 못하게 했겠지 또. 지금 영화진흥위는 제가 봤을 때 얼마 못 갈 것 같고요. 장담합니다. 그거는 진짜로 봉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봉우리 아무 얘기나 다 해. 다만 정치와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하지 마. 그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거봐. 이렇게 이게 문화 말살 정책이지 이게 뭡니까? 이런 영화가 계속 나오는 사회가 진짜 건강한 사회예요.
저는 이분이 그 감독하고 뭐 이제 극본이나 이쪽이 다 노무현 대통령 사건이 결국 계기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자기 스스로 이제 모티브를 어떻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야지 말이 왜 이런 말들을 만들어냈는가가 이해가고 왜 용기가 생겼는지도 이해가고요. 거기 탄핵 장면 보여주세요. 굉장히 공들여서 탄핵 장면 찍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 왜 조폭들의 어떤 행위하고 다 계속 오버랩 시켜가면서 이제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너무 공들여서 저렇게 자세하게까지 거기 박근혜 이렇게 웃고 있는 장면 나오죠. 이거는 진짜로 여기에 한이 맺힌 거야. 진짜 용감하거나 아니면 진짜 피에 서린 한이 있는 거죠. 감독이. 그게 검찰 문제를 자각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모티브였고 그래서 앞뒤로 이제 쭉 취재를 통해서 정치사를 꿰는 방식으로 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아마 한재림 감독이 원래 원하는 훨씬 더 하드한 영화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배급사 쪽에서 제작사 쪽에서 대중적으로 가자. 이게 너무 딱딱하다라고 얘기해서 아마 여러 가지 캐릭터가 추가됐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류준열도 그래서 추가가 된 거일 거고. 그래도 근데 그렇다고 해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또는 탄핵까지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또 분노도 하고 검사들의 민낯을 거기서 알아가지고 거기서 출발해서 한국의 현대사와 검사들의 그 나쁜 짓들을 연결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냈다는 거야. 제가 난 사람이네 감독이. 감독이 스스로 겁나 티를 내는 게 조인성이 쓰러졌다가 술 먹고 쓰러졌다가 TV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장면을 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리와인드가 한번 되잖아요. 그렇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쓸데없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자는 감독인 거예요. 감독이 만약에 검찰들이 이런 권력을 갖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겁한 권력에 무릎 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쓸데없는 생각으로 이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되게 용기 있고 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감독이네요. 이 영화 안에서만 보면 이 영화에서 비상선언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각성하게 된 계기인 거지. 대단하다.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 보게 되는 거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는 역사를 잘 알아서가 아니거든. 한 가지 강한 배신감, 강한 정치적 거기서 각성을 하는구나. 이로부터 이게 도대체 왜 생긴 거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앞을 뒤져봤더니 와 이런 친일파 놈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독재 부역했던 놈들부터 해서 이게 꼬일 대로 꼬였으니까 이 상태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우성이 열변을 토한 그걸 진짜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느끼는 놈들이 있겠구나. 그렇지. 그 놈들이 권력을 잡겠구나. 심지어 대부분이야. 그 권력을 가진 검사들 중에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야. 그 놈들이 그렇게 노무현을 죽이고 싶어 했구나. 그러니까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영화 너무 좋은데요. 볼 때마다 되게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이 너무 작게 느껴져요. 그렇죠. 맞아. 저런 검사들 아래에서 아래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저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는 영화 안에서 정우성이 패배했지만 지금 현실이 다르다는 걸 또 알잖아요. 대통령까지 됐어. 그러니까 더 무력감이 좀 느껴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영화 그 시작점에서 조인성이 아직 공부 열심히 하기 시작하기 전에 완전히 그냥 날라리처럼 놀다가 뭔가 이제 계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계기를 얻은 게 뭐예요? 아버지가 원래 아버지가 개쓰레기긴 하지만 맞아. 양복 입은 사람한테 저렇게 절절 맨다고. 맞아. 원래는 두드러 패고 다녔는데. 야 이게 저 사람의 힘은 뭐지? 이제 이걸 1차적으로 이제 얻은 거잖아요. 그리고서 애들이 우스워 보이기 시작하잖아. 이때 주먹 가지고 서로 싸운다고. 야 그게 정말 한때인데 진짜로 힘 있는 주먹질 안 해도 되는 것은 딴 권력인데 이걸 일찍 안 거잖아요. 이게 이제 조숙해진 거죠. 아 굉장히 큰 수확이죠. 제가 어렸을 때 세상 보는 눈이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막 이렇게 머리 예쁘게 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왜 보면 별거 아닌 거 아주 막 이렇게 옷 막 이렇게 차리고 다니고 뭐 막 맨날 롤라장 가는 그런 친구들의 뭐 이런 애들 보면 한심했던 게 딱 뭐였냐면 야 저 네가 어려서 생긴 예쁨을 40 이후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고. 그다음에 네가 지금 당장 싸움 좀 주먹 좀 잘 친다고. 네가 동네에서 막 이렇게 우월한 것처럼 굴지만 네가 기껏해서 살 수 있는 게 뭔데. 사실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제가 조인성과 똑같은 시선에서가 아니라 약간은 이게 몇 년 뒤를 보니까 우리 형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렇죠. 몇 년 뒤를 보니까 어렸을 때 뭐 이거 좀 했다고 이게 웃기더라고. 그들이 자라나서 사는 모습들 보면 진짜 찌질하게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 힘이란 무엇이냐. 그 힘이라고 하는 건 결코 저런 우스꽝스러운 데서 나오지 않는다. 라는 건데
그때 어렸을 땐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은 못했죠. 일단 제도화된 권력이거든 그게. 제도화된. 네. 공권력이에요. 그래서 공권력. 예. 그들은 직접 칼을 쥐고 있지 않아도 검사라고 불러. 물론 그때 칼 검자는 아니지만 칼을 휘두른다고 얘기해. 그게 너무나 정확한 얘기고. 물리력이 아니야 이 자체는.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지. 네. 그 요로, 권력의 요로를 누가 쥐고 어떻게 쥐었는가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스워 보이죠. 네, 보면은 뭐 검찰 이렇게 막 되게 농락도 하면서 웃겨 보이고 끈 떨어지면 우습지. 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여러분들보다 돈 훨씬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여전히 검찰 권력을 없애더라도 어쨌든 그 권력의 요로를 장악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철없는 것보다도 훨씬 더 현실에서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으면서 훨씬 더 많은 누립니다. 네. 훨씬 두려운 거 없이 특권을 그치. 즐기고 누리고. 네. 아니 저기 뭐죠? 강미정 지금은 이제 강미정 대변인 됐죠. 이정석 검사의 전 부인이 됐죠. 네네네. 그 강미정 씨가 폭로한 내용 보세요. 그렇죠. 이정석 검사가 그 처남이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나 나도. 처남이 맞을 거예요. 네. 그 가족의 그 가족의 비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네네네. 그리고 심지어 본인도 그 골프장 하는 그 가족한테 청탁을 넣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즐겼던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이라는 생각 요만큼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껏 즐겼지. 권력을 즐긴 거지. 남의 돈으로 남의 운영하는 골프장에 가서 건물 하나를 통째로 차지하고 아무리 코로나였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부탁할 거 있으면 해. 자기가 골프장 썼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런 권력을 일평생 누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마약도 있지 않았어요? 제가 헷갈리는데. 천안 마약. 그것도 이렇게 숨겨준 거잖아요. 은폐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 잘 안 되게. 뭐 법률적인 조언한답시고 12시간 지나서 그 검사에 응원됐다고. 네, 수사를 사실상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 그 강미정 대변인이 각성에서 뛰쳐나온 게 그 사건 때문이잖아요. 그 마약 수사부 맡에. 지금 서님께서 이제 부패한 사람들을 비웃는 건 물질적으로 우습다기보다는 그냥 그들의 하는 행위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비난 이것에 가깝죠. 맞죠.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실제로 상대가 우스운 것처럼 착각해요. 그게 좀 위험한 함정 중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국힘의원들 보고 막 여러분들 되게 무서워 보이죠. 맞아요. 무서운 사람. 국회의원들 특히 얼마나 무서워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 그렇다면 뉴스공장 나오지 않으면 떨어지는 것 같구만. 그렇죠? 매부쇼 나와서 어떨 땐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고 여러분들 유세할 때 막 절하고 이러니까 웃어 보이죠. 야 이제 뭐 국회의원도 별거 없네. 당원들과 민심만 있으면 날려버리는 거는 쉽네. 크게 보면 그래요. 민주주의가 진전했으니까. 크게 보면 그러나 여러분들 개인으로 놓고 보세요. 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들이 작심하고 여러분들이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작심하고 여러분들을 조지려면 쉽게 조져져요. 그렇지. 무서운 사람들이야. 말 몇 마디면 될걸요. 경찰에 있는 사람만 한 사람만 해도 여러분들 조져지는데 권력기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의 조롱으로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개인으로서 보며 만나잖아요. 세상 무섭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비평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 무서워요. 저 하나 조지는 건 유도 아니거든요. 내가 그 조짐에 대해서 내가 반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게요? 나도 똑같이 칼 쓰는 수밖에 없거든. 아는 사람을 검찰로 데려오든가 전관을 쓰든가 높은 정치인하고 알아가지고 뒤에서 뒷배 봐주든가 그러면 내 뒷배를 봐주면 나도 그 사람 뒷배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 한 방에 당해요. 제가 아무리 뭐 여론에 대한 영향력이라든가 좀 있어 보이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고 쳐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힘이라고 하는 건 공권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어처구니 없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김용남 전 의원 매부쇼 나와가지고 막 스스로 막 놀림감 대기를 자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꼈나 봐요. 아이고 우리 용남이 귀엽네 막. 야 귀엽다고? 검사 출신이야. 진짜 검사 출신 의원이야. 지금은 검사 아니지만. 출신 국회의원이었었다고.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인맥이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면 죽어요 우리는. 지금 잠깐 여당에서 끈 떨어진 거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작심하고 여러분을 조지려면 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끄는 거예요. 그 끈도. 붙어 있으려면 붙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아마 조만간에 다시 그 사람은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하고 멀거나 권력의 네트워크 속에 가까이 있지 않은 일개인으로서 네. 시민으로서는 집단적으로 강하지만 많이 강해졌지만 네. 네. 그 효능감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일개인으로 돌아가면 이 권력에 조금이라도 가깝거나 권력기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에서 우리 한없이 약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 알아요. 다만 관심이 없을 뿐이야. 허접한 사람들의 관심가 아니거든. 왜냐면 지들끼리 칼싸움 해야 되니까. 네. 여기에 관심 갖는 게 아닌 거죠. 네. 근데 가끔 뭔가 이권관계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그 무서움을 짐작할 겁니다. 오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와? 경찰이 내 신용정보를 털었네? 주변에서 보니까 하나하나 막 그 보급선들이 다 잘려나가네? 나 망하게 생겼네?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겼네? 이거 만들기 어려울 것 같으세요? 아무리 민주화된 사회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권력이 너무 무도해지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실제로 이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작년 말에 연설 짜깁기 영상 그거 제작한 사람은 물론이고 공유 누른 사람까지 실제로 압수수색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영상 재밌어서 공유 누른 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근데 그걸로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걸 고발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움직여. 그거 공유 눌렀다고 압수수색을 들어와. 맞아. 출국금지까지 시켰어요. 평범한 직장인을.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서 막 여론이 뭔가 부는 것 같아. 다 같이 손가락질해. 박용진 떨어뜨려부터 해가지고 막 해. 그죠? 그러니까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되게 대단해진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내가 혼자 한 게 아닌데. 아니요. 진짜로 뭉텅이진 여론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일 뿐이고요. 나는 거기 물 한 방울 보탠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존 정치 권력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안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의 착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얼마나 무서우며 그 잘못된 권력자를 해체하고 때려부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여러분들은 의외로 잘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지금도 힘 빠진다 그러는데 오히려 잘 안 되면 힘 빠져해. 여러분들 검찰 개혁이 쉬울 것 같으세요? 아이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적어도 87년 이후에 지금 30년 넘는 세월을 권력의 요로에 서 있었던 애들이고 거기에 노하우가 펑펑 넘치는 애들인데 창출하던 애들인데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못했잖아요. 네. 그게 단지 윤석열 같은 사람 키워줘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어떤 네트워크, 그 노하우 거기에 언론까지 결합된 그렇죠? 이 강고한 네트워크가 부서지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윤석열이 있는 거죠, 사실. 당연하죠. 예. 그 또 하나 권력을 우습게 보니까 투표도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난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한 표를 던져주는 사람한테 얼마나 큰 권력을 주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막연하게 유명세, 호감도 이런 걸로 투표를 해버려. 네. 왜? 정치가 내 삶에 별 영향을 못 끼친다고 착각하는 거거든.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는 걸 전 국민 머릿속에 인셉션처럼 집어넣고 싶어요. 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힘을 지금 주고 있는 건지 당장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수많은 비리가 터지고 비리 의혹이 터지고 잡혀가겠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렇게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화면이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못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우리가 거기 사람을 그 위에 올려놨거든 투표로. 그러니까 투표할 때 신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한 시민으로서 네. 연대하고 그 민주주의를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그 개개인이 무서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필요 있죠. 진짜 별거 아닌 인간들이에요. 되게 찌질한 인간들이고요. 권력자라고 해서 뭐 대단한 권력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과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뭔가가 있어서 저 자리에 갈 수밖에 없던 인간이 아니라 그냥 끈 떨어지면 다 찌질한 인간이에요. 그들도 개인은 찌질해. 그렇지. 네트워크니까. 네트워크 속에 있으니까 강한 거야. 근데 그들이 우리보다 잘하는 게 그 네트워크를 지키고 유지하는 힘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무서워해야 돼요. 공포스러워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무서워라는 게 쉽지 않은 대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걸 하나하나 깨나가는 데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걸릴까. 누군가는 죽었어야 됐고 노무현 대통령 죽었어야 됐잖아. 네.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도 온 거예요, 진짜. 네. 조국 대표도 사실상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일을. 그럼요. 네. 그나마 조국 대표 같은 경우, 조국 교수 같은 경우도 그래도 어쨌든 생환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어떤 가시밭길을 걸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그나마라도 노무현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트라우마가 여기까지 온 거야. 맞아요. 네. 안 그랬으면 옛날에 진작에 버려졌습니다. 그 잘생기고 서울대 나오고 막 서울대 교수고 그랬는데 저런 비리를 저질렀단 말이야. 역시 우리는 빨리 버려야 돼. 이러고 버렸을 거야 옛날 같았으면. 그렇지. 솔직히 이번 총선 전에도 조국 묻으면 안 된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을 우리가 아껴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허물을 키운 놈들을 본질을 보자는 거지. 와, 그러면은 이번 총선 이렇게 조금 과하긴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 조국 혁신당의 약진마저도 어떻게 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은 유산일 수 있다. 네. 나는 노무현 대통령 난 고라는 말 붙이기 싫어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많은 걸 지고 혼자 떠나는 바람에 그럼요. 예.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근데 참 국민의 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깨어나기가 어렵겠구나. 전직 대통령이 죽음을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목숨을 내던져서야 그나마 요만큼 깨어나는 의식이라니. 참 어렵다. 어려우면서도 참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인데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노무현은 한 인간이 무력해서가 아니거든요. 네. 민주 세력이나 진보 세력이 만들 수 있었던 두 번째 대통령이고 네. 그분을 그런 식으로까지 보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약했던 거예요. 네. 보수 세력은 그만큼 강고했고 그렇죠. 검찰은 그렇게 셌던 겁니다. 네. 근데 정말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좀 뭔가 느낀 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엔 저놈들한테 계속해서 놀아나는 판이구나. 그러니까 한재린 감독처럼 검사는 이런 놈들이구나. 아닌 거죠. 예. 예. 이들이 뭐 어딘가 우리도 수단으로 쓰면 좋고 우리가 칼자루만 쥐면 잘 드는 칼이니까 쓸모 있고 이게 아니라 저놈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칼이야. 지들의 이익을 찾아가지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비로소 조금 알게 됐고 우리 인구의 일정 %가 알게 된 거고 계속 회의가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그 기억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쵸. 그래 그렇게 해서 노무현이 죽었지. 그렇게 해서 똑같이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저 검찰 놈들이 나쁜 놈들이고 저 검찰 놈들이 원한다면 누구든 그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래도 몇십 % 사람들이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검찰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100% 진실은 아니야. 이 정도까지는 온 거죠. 우리가 많은 경험을 겪으면서 저놈들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조질 수 있어라는 굉장히 정치적인 애들이야. 뭐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느리고 참 어렵다 싶지만 사실 여기까지 온 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이기도 하면서 대단한 일이기도 하다. 그럼요. 조직된 시민들의 힘으로. 제가 예전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좀 더 달라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요. 조져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김어준도 조져야지, 유시민도 조져야지. 그러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힘든 거야. 굉장히 딸리고 있죠. 네, 자기네들도 한편으로는 공격받고 있는데 이쪽도 거기서 최수근 터지네, 뭐 예를 들면 이종섭 터지네 이러니까 이 물 막아야 될 때가 많아. 네. 네, 그러니까 이슈로 태우지 못하고 캐비넷 꺼낸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오래 안 가. 잘 안 돼. 네, 오래 안 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수법을 알았거든요. 그렇지. 맞아. 그래서 무조건 의심해. 이 시점에 저 사건이 왜 터지지? 그렇지. 의심해 사람들이. 일부는 음모론이기도 하지만 그 걱정과 트라우마 때문에 결국은 그래도 안 속아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언론한테 그다지 안 속고 이제. 네. 그러니까 그것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기력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를테면은 김어준을 때려잡고 유시민을 때려잡고 정준일을 때려잡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유시민이 잘나고 김어준이 잘나서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조져야 뭔가 겨우 하나 날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도 날려야 되고 저기도 날려야 되니까 실제로 많이 그랬잖아요. 유시민 날려라 김어준 날려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이게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분산돼 버리니까 여기도 자꾸 시선이 흩어지는 거예요. 의심하는 시민들도 너무 많아졌어.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조질 때는 집중해서 날려버리고. 그럼 날렸지. 결국. 근데 유시민 날리려고 그러니까 김어준이 뉴스공장에 나서 그거 아니라고 떠들어버리고. 그리고 김어준한테 사실 근데 김어준은 본인이 이미 수도수처럼 살고 있는데 정말 걸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람 나는 이제 그 딴지 건물 밖에서는 그 양반이 뭐 하는지 뻔히 알겠어. 자는 시간밖에 없어. 근데 그 외에도 수많은 민주 스피커들이 힘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그거 자체가 우리가 많이 바뀐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눈치 보기만. 이른바 빠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해원 라이터에 신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믿어주는 거예요. 쉽게 배신 때릴 사람은 아니고 서로 지금은 나하고 동의되지 않는 게 갑자기 생겼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걸어온 길이 적어도 지속적으로 배신을 때리는 이상한 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시간을 두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지지하고 믿어주고 연대하고 작은 다툼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럴 수도 있어. 민주주의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싸움 나는 라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무슨 세상 난리 나는 것처럼 이 사람 제거해야 이 사람이 살고 막 누구를 제거해야 이재미 살고 막 이런 식의 태도로
그게 노무현의 죽음으로 이루려고 했던 게 그치,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전혀죠. 네. 누가 나쁜 놈인지, 누가 나쁜 놈인지, 어떤 놈들이 저 짓을 하는지를 까먹지 말고 계속해서 보자. 맞아. 그게 사라질 때까지는 우리는 이 대오를 흩어뜨리면 안 된다. 당연하죠.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더킹이라는 영화 진짜 소중한 영화다. 잊을만 하면은 우리가 자꾸 우리가 믿었던 정치인이나 또는 논객한테 의심이 갈 때 검찰이 뭔가 수사를 해서 의심이 갈다. 정말 범죄자 아닐까 의심이 갈 때는 더킹을 한번 보고 왜 검찰이 이런 태도로 나왔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가끔 그렇게 해서 걸리는 사람 중에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실망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렇죠. 구린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예를 들면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은 그럼요. 구린 사건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잡혀있을 사건이냐고.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네. 이화영 지사. 네. 네. 마찬가지예요. 그게 영장도 없이 1년 8개월을 구금할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구려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이건 다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구리기도 하고 더 많이 구리기도 해. 그리고 구린 정도가 심해지면 믿지 않으면 돼요. 네. 맞아요. 네. 검찰도 믿지 마시고 대신 내 판단으로 믿지 않으면 돼요. 결국에는 저는 그 더킹에서 맨나 중앙의 조인성의 마무리가 저는 비교적 괜찮았거든요. 당신이 킹이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종로에서 당선되는 걸 막 보여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내려다가 그럼 싸구려 됩니다. 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의 왕이거든요. 너무 듣기 좋은 말이고 너무나 맞는 말이라서 살짝 손가락이 취했어요. 하지만 그런데 저는 그 메시지는 정말 훌륭한 메시지. 사실이에요. 너무 좋았어. 사실이에요. 그 대단한 정치인들의 생명을 결정하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투표 안 해주면 그 어떤 대단한 정치인도 그냥 야인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냥 낭인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번 총선도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우리 지금도 너무 무력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왔지만 이번 총선에서 보면 중요한 순간에 왕과 같은 이 공권력을 움직이는 자들을 왕처럼 결정해버리는 건 이번 총선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 조직된 시민들의 선택.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게 조선일보의 공작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야, 안 되니까 막 김어준 건물 샀다는 것도 기사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안 통해요. 안 통해. 그런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가 무력하지 않은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꾸 무슨 권력이 아니고 뭡니까? 권력 뭐 그냥 자기가 인정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그래도 권력 강의를 했고 이번에 토요일 날은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지만 그 강의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공권력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권력이란 말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얘기 쓰는 얘기는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 맞아. 사실 살면서 공권력을 만날 일이 없기는 하죠. 당연히. 공권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견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 권력은 모든 권력이긴 하지만 핵심은 공권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선출직을 권력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지명직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야지 견제가 되니까 그러는 거라고. 이게 여기 이제 더킹에서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이제 언론이 어떤 술수를 부리는지도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그것까지 중심적으로 다뤘다면 영화가 굉장히 너무 흩어져죠. 산발적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전 사실 깡패 부분을 빼고 그 언론 쪽 그러니까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아쉬움도 하긴 그 뒤치다거리를 언론이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생각해 보면 언론이 훨씬 더 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핵심 존재거든요. 맞아. 조폭의 자금이 아니라. 맞아. 사실 조폭의 자금은 검사가 맘만 먹으면 그냥 야 놀러 왔 새끼야 야 돈 내놔 이래도 돼요. 솔직히 요새 보면은 예를 들어 최근에 있었던 김영준 검사 스폰서 사건도 보면 사실 깡패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냥 물줄을 하나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죽하면은 저기 누구야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게 깡패도 아니고 뭡니까 이런 얘기한 거랑 한동훈이 거의 시중 잡배처럼 뭐 하면서 이제 막 돈봉투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검찰이 제일 안 무서운 게 폭력배인 거야. 그렇지. 제일 만만하고 제일 안 무서워요. 가장 부정적인 묘사를 할 때 자꾸 그걸 동원하는구나. 공권력이 보기에는 말 그대로 밥이거든. 때려 잡으면 그냥 바로 그냥 밟으면 밟히는 애들이거든. 그 다음에가 무슨 전문직 같은 거 언론 같은 거고요. 때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가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기업가들. 그 다음에가 정치인이야. 정치인이 제일 어려운 거야. 왜? 선출직 권력이고 공권력의 핵심을 주면 나는 지명직이니까. 임명직인 애들이 흔들린다는 걸 민주화 덕분에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정치인은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타협하거나 뭔가 어쨌든 거래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스스로 되는 수밖에 없지. 생각해보면 정우성이 먼저 가서 손을 내민 유일한 존재가 정치인이에요.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럼요. 그 독종 검사하고도 싸우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럼.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투표를 잘해야 되고 투표를 다 끌고 가야 됩니다. 나 혼자 투표하는 걸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35%가 콘크리트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끌고 투표 제대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 검사랑 그동안 그러고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은요. 임명직일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지만 예, 그렇죠. 예. 정치인이 됐잖아요. 아, 그럼요. 선출직이 되니까 이제 막 맞서 싸우잖아요. 그게 선출직의 힘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백성 민중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선출직의 그러한 자신감이나 이거는 의무예요, 사실. 왜? 뒤에 있는 사람들을 대리하는 거니까. 맞아. 그럼요. 그러니까 쉽게 머리 굽히고 허리 숙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90도로 거기 머리 숙인 게 웃기다는 겁니다. 일단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비록 우습게 대통령이 됐지만 네. 절반을 얻어서 대통령이 됐다는 것 자체를 제가 여러 번 존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민주 권력의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그가 나머지 0.7%의 권력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지. 그렇지. 왜? 지는 공권력을 가졌거든. 반대는 공권력이 아니에요. 야당 대표라고 그래봤자 공권력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날려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네. 테러를 당했는데 물청소하고 있는데 무슨 공권력이 와서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테러를 당한 판국에. 아무튼 언젠가는 진짜로 더킹을 진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현안 때문에 자꾸 잊어가고 있는데 검찰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요. 네. 이걸 지겹다고 말하는 저는 인간은 말 섞고 싶지 않아요. 네. 그리고 소용이 없어. 조국 대표가 12석이나 받은 것도 사실 저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어마어마한 검찰 개혁 하나로 선거에 나왔는데 국민들이 12석을 안겨줬어?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하고 또 달라졌다. 그렇죠.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번 당해보고 검찰 개혁 했어야 되는 게 맞구나 라는 걸 느낀 거다. 한 번 더 각성한 거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이 있어요. 아, 그럼요. 네. 확실한 공이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검사 양반들한테 선출직 권력까지 주니까 저런 꼴이 되는구나. 그렇지. 민낯을 한번 더 보여준 거야. 아, 그럼요. 네. 예를 들면 뭐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이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기후 위기 대응, 인구 위기 대응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우선시되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겨우면 안 돼. 네. 검찰 개혁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을 하는 정부가 안 만들어지고. 아, 맞네. 그거네. 그거네. 조금 과하긴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이라고 봐도 되겠네. 현실에서는. 네. 원자력 좀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하니까 잡아가겠다잖아. 맞아. 네. 기후 정치를 못해. 검찰들이 권력을 갖고 있어. 맞아. 잡아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윤미향 같은 사람 금방 잡아가잖아요. 국회의원 되면 뭐 합니까? 야, 이게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아요. 언론 개혁도 마찬가지지만. 맞아요. 네, 언론 개혁도 마찬가지. 근데 뭐 합니까? 언론 개혁 토대에도 사실은 검찰 개혁이 있는 게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는 몇몇 언론이 있는데 잡아가잖아. 언론 개혁은 훨씬 어렵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검찰 개혁이 지속적으로 제대로 해서 이루어지면서 권력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분산시켜 놓잖아요. 언론이 거기에 줄댈 때가 적어져요. 그렇지. 네. 언론은 원래 기생 권력이거든. 그러네. 줄댈 때가 적어져야 정보 출처가 적어지면 언론은 훨씬 더 우스꽝스러워져요. 네. 근데 몇 가의 핵심 권력 네트워크가 남아 있으니까 언론은 거기에 줄려가지고 먹고 사는 거거든요. 아, 정확하네요. 검찰 개혁 진짜 중요하네. 우리 오늘 더킹 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네. 그리고 지금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쓰는 사설들 보세요. 줄 이상하다 싶으니까 바로 갈아타지 않습니까? 네. 정광석화도만 진짜 엄청 빠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 못하게 하려면 검찰 개혁하고 맞아요. 더 오래 걸리더라도 언론 개혁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 손으로 제대로 된 권력자를 뽑아야 되고요. 네. 끝입니다. 네. 자, 이제 남은 2분 동안 아쉬운 마음을 남기면서 원래 앞에서 10분 썼으니까 이제 루스타임 10분인데요. 루스타임 10분 쓰는 것처럼 거의 굳어지고 있죠? 네. 그게 어딥니까? 앞으로 5분 이내로 씁시다. 근데 공지를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 회원분들은 좀 듣기도 했을 텐데 5월 18일 날 저희가 대전에서 이제 지역 커피하우스를 하고 잘하면 그날 50브런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커피하우스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부, 2부, 3부로 돼 있기 때문에 지역분들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오실 수 있으니까 다만 장소가 협소해서 실제로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리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혹시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면 보시고요. 토요일 날 이제 제가 하는 교양 강의 시리즈는 계속 되니까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시리즈는 그리고 독서반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서반들 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또는 온라인으로라도 연결돼서 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게 단순한 어떤 막 이렇게 그냥 먹물티를 내는 이게 아니라 그리고 비겁하게 피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슬퍼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해하지 않고 쉽게 막 배반하고 막 눈 돌리지 않고 오히려 집요하게 만들어주는구나. 네, 이거를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들을 우리 해시칼리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은 늘 열려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 대전 거의 없다는 거기까지 오토바이를 도전해보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거의 한 3시간을 이거 들리고 타가지고 못 오는 거야. 쓰러져가지고 5월 18일은 또 토요일이고 정확한 일정과 장소 같은 건 우리 해시칼리지에 또 게시가 공지가 돼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투어러용 오토바이를 사놓고 그 한 번 투어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봉우리? 맞아요. 아 근데 그거 저번에 같이 지도를 한번 찍어봤는데 한 5시간을 생각하다가 딱 찍어봤는데 국도로 3시간밖에 안 나오는. 이게 밖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3시간이 나오니까 네. 네, 할만하겠더라고요. 3시간이면 할만하지. 할만하죠. 네. 다만 이제 커피하우스에서 좀 피곤하지. 여기 이렇게 헬멧에 눌려가지고 그렇지. 눌려가지고 그렇지. 안 눌리는 헬멧을 찾았습니다. 그거 트론? 아니야. 안 눌리는 헬멧 찾았어. 머리 막 이러고 있는데. 그쵸. 또 땀 차니까 머리도 젖고. 하지만 뭐 이런 게 원래 낭만은 빡세고 힘든 거예요. 쉽게 못 합니다. 이래놓고 차 타고 가면 겁나 웃기겠다. 또 오랜만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는데 또 많이 오신다고 다 수용 가능한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접촉의 기회들은 저희가 계속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속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쳤고요. 네. 아무튼 봉우리 네. 연애하세요. 아, 그래 엄마 미안해. 재밌게 방송하긴 했는데 결혼은 못할 것 같아. 엄마 미안합니다. 네. 왜 이렇게 씁쓸하게 가? 아까 댓글 못 보셨죠? 난 계속 그것만 보고 있었어. 나 다 봤어, 봉우리. 예, 끝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다양한 행복한 생활을 기원하려고 제가 드린 말씀인데 하나를 보냈어요. 안 될 것 같아. 미안합니다. 평소에도 내가 얘기하긴 했지만. 남성 여러분들 한 명의 경쟁자를 탈락시켰어. 야, 나 탈락시켜서 좋겠다. 좋겠어. 자, 울지 마시고. 자,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돌아오고요. 이번 주는 그거 없죠? 저기. 마로니에? 네, 마로니에. 저번 주에 했습니다. 토요일 날 강의 있고. 네, 토요일 날 강의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또 해시 라디오 있고요. 네, 해시 라디오 막전 마쿠도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막전 마쿠가 찐잼이거든요.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 해시 TV 라이브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